대표님 소개 이 정도로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블록체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블록체인 하면 막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블록체인이 뭐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아직까지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즈 케이스를 내세워서 블록체인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 비트코인 백서에도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사실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있었나?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이거를 좀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넓은 의미로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저는 일종의 그냥 공유 장부? 장부. 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네. 굉장히 좁은 의미로 약간 기술적인 명칭으로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그런 공유 장부,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거에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더하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더해준 개념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산화된 환경에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암호화폐인데 그 암호화폐와 더불어서 그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 네. 이런 구조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울러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생태계 여기까지 합쳐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좀 좁고 넓게 다양하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거기에 쓰이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죠. 네. 이게 조금 보면 사실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되게 중앙화된 시스템이거든요. 네. 우리가 맨날 이용하는 네이버나 구글, 페이스북 아니면 우리 헬스케어 서비스들 대부분 중앙화된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반감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해서 어떤 한 측에서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되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고 네.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탈중앙화된 또 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거의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항상 뭐 많이 질문하는 거긴 한데 블록체인하고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뗄 수 있는 관계인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요? 거의 보통은 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네.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전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하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면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이게 하나의 또 시스템과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그걸 만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비트토렌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내가 원하는 거 다운받고 그냥 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잘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보통 퍼블릭한 시스템에서는 공공이나 대중이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 암호화폐가 빠지기 어려운 네.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네. 근데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시스템을 위한 어떤 블록체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 시스템은 사실 사람들의 세금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보통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게 지자체별로 뭐 각각의 노드가 되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여기에는 암호화폐 없이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유즈 케이스가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 어떤 다른 데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동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없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은 하고요. 네, 사실 뭐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 근데 탈중앙화 말고도 이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공유 장부, 공유 데이터베이스 이런 개념으로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공유하다 보니까 원래 다 보통의 시스템은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버 대신에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탈중앙화 이게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탈중앙화가 하면 사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접근을 하고 그 내용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이게 저는 또 두 번째 특징이라 생각을 하고 네. 모두가 공유하는 장부다 보니까 이게 한번 작성이 되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되는 시점에 언제 이게 작성이 되는지 타임스탬프가 함께 남게 됩니다. 네. 일종의 비가역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네, 할 수도 네. 있고 그런 게 무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세 번째 특징이라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작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예. 이해하면 되죠. 거의 네. 불가능하다. 거의 네. 불가능하다. 예. 흔히 또 뭐 그 하는 저도 무식한 질문을 드리면 암호화폐라고 하니까 왠지 암호화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보안도 잘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혹시 보안 기술이 아니냐, 블록체인 사용 보안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사실 보안이라고 하면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에 제3자가 침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보통 보안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방화벽 격겁이 예. 쌓고 뭐 이런 네. 거. 예.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사실 분산화된 시스템이고 거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보니까 그런 보안하고는 우선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다만 보통은 이제 그런 중앙화된 시스템에 뭐 100만 명이면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해킹을 당하면 그 데이터가 모두 터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근데 블록체인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랑 이런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블록체인 이용해서 데이터 무결성 증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한 명의 데이터만 해킹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보안성을 가지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보안 기술은 아니긴 한다고 다른 생각합니다. 종류의 보안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사실 블록체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건 가지게 되는 특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한꺼번에 몽땅 털리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외에 또 이제 가질 수 있는 특징,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좀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체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저장할 때도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고 또는 한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백업을 주는 시스템을 유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노드가 한 2만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노드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개가 결정하는 거랑 그 몇만 개가 결정하는 거랑은 결정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가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라 가정을 하면 컴퓨팅 리소스가 우선은 몇만 배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와 동시에 네트워크 리소스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측면에서도 몇만 배 훨씬 더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뭐 노드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확장 솔루션으로서 뭐 샤딩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신데 우리가 지금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뭐 스타트업이고 또 블록체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고 다루려고 하면은 또 장점이랑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의료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게 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컨셉, 그 개인 건강 기록이란 컨셉은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한 70년대부터 좀 의료계에 있었던 개념으로 위키페디아 이런 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PHR 예, 말씀하시는 PHR 거죠?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통은 이제 중앙화된 형태로 어떤 회사에서 서버를 놓고 그 서버에다가 병원에서 발생한 기록이나 뭐 라이프 로그 같은 네. 뭐 PGHD 데이터나 이런 거를 모아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병원들이 우리가 왜 굳이 회사랑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줘야 되나 이런 이슈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있는 데이터도 가끔 해킹을 당하거나 뭐 남용이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든지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또 제3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면 이거를 또 걔네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믿고 맡기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헬스나 삼성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현재 스마트폰 안에 그냥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쪽에 서버에는 어떤 데이터도 저장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게 기본으로 네, 알고 네.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떠나서 그런 방식의 약간 탈중앙화된 방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냐. 신뢰도의 문제가 있죠. 네. 예. 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료를 믿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를 해도 되는지 또 연구를 해도 되는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뭐 이런 다른 주체가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그 개인에게 넘겨줬을 때 그 데이터의 해시값 일종의 전자 지분이죠. 네. 그런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또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네. 제3자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따질 필요 없으면 그냥 쓰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변조가 됐으면 해시값이 틀려지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변조된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변조 확인 여부가 필요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로 다시 해시값 구해보고 그거랑 블록체인을 비교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필요 없이 개인이 관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까지 보유하게 되는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네. 저희는 이게 블록체인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의 특성상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잖아요. 이게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걱정, 개인들의 어떤 우려나 걱정, 기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또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장점.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비유하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사진을 보통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러면 그 사진 그대로 잘 안 믿잖아요. 뽀샵을 하죠. 예. 아, 네. 예. 사진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안 하죠. 예. 네. 특히 막 소개팅 같은 거 하실 때. 네. 예. 그래서 근데 뭐 이걸 블록체인하고 이제 연동을 한다고 하면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자마자 그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든지 또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자마자 그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 사진을 받은 사람이 이게 어느 시점에 어디서 찍은 데이터 그대로 원본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그대로 블록체인에 적용된다 네. 의료 쪽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제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크립토를 거래를 하던가 어떤 뭐 누구의 의료 데이터를 받았는데 내가 해시값을 체크해보고 그럴 능력이 없지 않을까요? 예. 개개인이 꼭 개인이 그 해시값을 체크해야 되는 건 아니죠.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이 네. 모으는 사람들이 체크하겠죠. 그걸 체크하는 것도 이런 메디블락과 같은 회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가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본 증명을 사실 개인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네. 작업이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드 파티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걸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또는 뭐 병원이나 그런 연구자들이 진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위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API SDK를 만들고 공개를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 같이 만들지 않으면 너무 좀 뭐랄까 서비스 정신이 없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사실 우리 회사 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안 만들면 아무도 쓰지도 않겠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존재 이유가 네. 좀 희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의 어떤 당위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의료 데이터의 블록체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메디블락이 뭐 하는 곳인가요? 이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 블록체인 그리고 그거랑 결합된 개인 건강 기록 요거 두 가지를 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그리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병원 밖에서 만들어지는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병원 내에서 진료 기록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사실 데이터를 크게 의료 데이터는 의료나 건강 데이터는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한 축이고 그다음에 병원 밖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한 축인데 이 데이터의 신뢰도 레벨은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사실 그 병원의 신뢰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밖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좀 낮다고 보통 평가를 하긴 하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 신뢰도 다른 대 레벨을 그쪽 각자의 서명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해시값을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개인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데이터를 제3자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만들고 있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그런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 그다음 병원 밖에서 생성된 데이터 이 모두를 개인이 스스로 보관, 관리,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의 유통망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를 쉽게 거래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의료 쪽 텀으로 하면 약간 이제 상호 운영이 가능한 PHI 플랫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하시는 일과 지금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는지 그럼 쉽게 뭐 언제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ICO를 했었죠. 작년 말에 ICO를 했었고 ICO 전에는 사실 이제 POC 정도 레벨만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생태계가 그 정도를 했었고 ICO를 한 이후인 올해 한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서울대병원하고 더불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PHR이 구성이 가능한지 이거를 같이 검증하는 작업을 서울대병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해서 올해 5월에는 그 알파 버전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 지금 뭐 깃허브에 가면 누구나 그거 열람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베타 버전을 8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베타 버전 때부터는 다른 블록체인처럼 온라인상에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현재 지금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상태고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8월에 공개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검증 작업을 마친다고 생각이 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블록체인 자체를 공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동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사실 블록체인은 이제 백엔드에 무슨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처럼 돌아가는 거고 사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뎁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뎁이라고 D앱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더리움이나 이런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곳은 이제 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뭐 늦어도 2분기 안에는 나올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냥 앱이죠. 앱인데 그 뒤에 뭐 이게 무슨 중앙화된 시스템인지 뭐 탈중앙화된 시스템인지 이건 별로 중요치 않고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뭔가 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약올림 처방전 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약올림 앱도 만들고 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앱도 하나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목적의 앱으로 아마 가장 첫 번째 앱의 기능은 아직은 좀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 최초 공개하시면 좋은데.
아직 합의가 덜 돼가지고 네. 예,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그러니까 되면 공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동시에 개발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고 네. 내부적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올림 그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야골짐 앱은 이름이 제 생각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약 올리는 것 네. 같아가지고. 약올리. 예, 네. 회사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예, 대표님 좀 젊으시면서. 네, 20대 피는 무서운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창의적인 피에 의해서 이름이 음. 생성이 되었는데 야골림 앱은 이제 자신의 처방전을 처음에는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료계 쪽에 좀 문제 중에 하나가 환자가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 약을 제때 잘 먹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이제 아팠을 때 처음 일주일을 잘 먹다가 그다음 일주일부터는 까먹었는데 네. 약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처방 그 복용 수능도를 올리자 이런 거를 좀 타겟팅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환자들에게 약물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약 복용을 좀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약 복용을 하다 보면 그 약의 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부작용이 나타날 때도 네.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또 잘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앱을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 메디 토큰은 어떻게 워킹을 하는 건가요? 이런 모델도 사실 외국에서도 좀 제시되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약 복용을 계속해서 잘하게 한다든지 또 자신의 뭐 처방전 정보나 이런 걸 잘 올리게 하려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쵸.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네.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쫀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 중에 일환으로서 네.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저희가 메디 토큰을 제공하면 환자들이 좀 더 잘 복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두고 베타 테스트 쪽에서 일종의 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비오씨? 네. 좀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베타 테스트하는 이 첫 번째 앱이 좀 잘 돌아가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베타 테스트 했을 때 이게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옛날에 그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내놓으려고 하다가 완전 갈아엎고 지금의 버전 내놨었거든요. 네. 워크래프트 2랑 비슷한 스타크래프트 네. 만들려고 하다가 완전 갈아엎었었고 네. 그거 찾아보면 잘 나오는데 그렇게 만약에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으면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뭐 버그도 많고 이게 뭐 네. 버그 고치기도 힘들고 뭐 이러면 음. 베타 테스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완성도 있는 앱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짜 의미 있는 앱을 내놓고자 계속 테스트를 하고 또 필요한 피처 바꾸고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방전을 올리면 메디블록에서 환자한테 메디 토큰을 주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받아가는 건 뭔가요? 메디블록에서 데이터를 받아가나요? 지금 이제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아갈 수도 있게 해놓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처방전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주 네. 큰 의미가 별로 없긴 합니다. 네. 예,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환자가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이제 처방전을 올리고 또 약물 복용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이런 그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거를 좀 더 테스트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생태계에 예를 들면 뭐 제약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큰 판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걸 만들면 사실 자체적으로 이 앱도 만드시지만 이 자체적으로 앱을 만드는 건 개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앱이 붙어서 사실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건인데 이게 뭐 개수를 많이 늘리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 플랫폼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거 좋아요라고 해도 남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또 막상 또 많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과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과제고 풀기 쉽지 않은 과제인데 저희 플랫폼이 사실 잘 돌아가려고 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뭐 대표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잘 운용이 될 수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랑 연결되는 병원이 많아야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예.
병원 정이랑 연결을 하려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병원하고 지금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연결이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병원들을 많이 늘려가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다시 유저입니다. 일반 대중 사용자 이것도 많이 많아져야 또 플랫폼 입장 아니 다른 헬스케어 회사 입장에서 여기 유저 많으니까 또 접근하기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플랫폼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견고하고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세 번째는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병원들은 굉장히 사실 천천히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거 충분한 숫자의 병원이 확보되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봤었어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쪽 생태계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하수들이죠. 네. 예. 그래도 그게 이제 작년 말에 불었던 블록체인 붐이나 또 요즘 이제 개인에게 좀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조금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갖춰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병원들은 만약에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을 받게 되나요? 병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저희 시스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선 병원 아시다시피 대형 병원들은 지금 이제 환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가 그 병원에 다녔으면 자신의 진료 정보를 교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 대형 병원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단서 같은 거 띄는 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진단서를 띄는 앱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직? 아직은 없죠. 네. 예, 근데 뭐 분당 서울대나 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서울대병원 이런 데 보면 검사 결과조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분당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PDF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울아산병원도 그 내손 안의 차트 앱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환자 서비스 차원 또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병원은 IT나 뭐 이런 쪽에서 앞서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도 이제 그런 거 시도하는 데가 꽤 있고 건강검진센터 위주로 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진료 기록을 예를 들면 뭐 랩 데이터나 아니면 의료 뭐 MRI나 CT 같은 것도 블록체인화 하는 건가요? 저희 목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 사실 좀 있긴 합니다. 그 노드에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한데. 저희가 노드에는 그 특정 값만 저장하는 거잖아요. 예, 노드에는 특정 값만 저장하고 환자의 스마트폰에 바로 직접 저장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병원에서도 이런 데이터 교류나 환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병원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 수술 기록 이런 거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공유하고 싶을 기록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검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밖에 내보내기 위한 기록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네. 이미 데이터 생성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강검진 데이터 이런 측면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쪽이 네. 좀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하고요. 그 환자가 그 데이터를 자기 핸드폰에 가져가면 병원에는 그게 안 남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병원 시스템에는 아마 그 데이터가 그대로 계속 저장은 돼 있을 네. 거고 환자가 가져가는 건 사실 사본입니다. 음. 환자는 이제 의무기록 사본으로서 하지만 예전에 종이나 CD 형태로 받아가던 거를 이제 전자문서로 좀 받아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하고 저희가 그러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적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든 병원에서는 그 원본을 잘 관리하는 게 끝까지 의무로 남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는 그 사본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EHR과 PHR이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개념인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좀 답을 안 해주셨는데 결국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영상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환자한테 영상 데이터 보내면 바로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영상이 다른 데이터보다 좀 더 쉽습니다.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텍스트 데이터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랩 데이터 이런 것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뭐 HSM5든 이런 표준으로 변환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영상 데이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이 달콤이나 표준으로 이미 표준화가 돼 있고 다른데 보내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사실 수월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제가 하신 질문 중에서 이제 병원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느냐. 예. 네. 그래서 그런 아까 계속 새는데 네. 약간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형 병원이나 네. 그리고 고객 유치 측면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브랜딩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게 저 하나 이게 병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 뭐 스마트 호스피탈이나 네. 이런 개념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혹은 메디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병원이? 그래서 그런 거가 하나고요. 메디 토큰으로는 저는 이제 아직은 좀 쉽진 않은데 미래에는 예를 들어 이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고 또는 좋은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가 가치 있게 쓰임으로써 뭐 좋은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이 환자랑 병원에도 일부 나눠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시스템 만들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서류를 뜰 때 돈을 내잖아요. 뭐 그게 뭐 진단서가 됐든 뭐 의무기록 사본이 됐든 뭐 CD가 됐든지 네. 간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병원들이 이제 그 수입을 없어지게 된다면 병원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잘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익을 근데 사실 병원도 이제 그거를 발급해주기 위해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수입은 똑같이 받는데 그냥 환자가 집에서 다운받고 그냥 병원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것만으로 똑같은 어떤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환자가 병원에 기존에 내던 어떤 수입이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로 대체할까? 그게 대체된다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좀 확산되지 네.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의료법과 시행규칙, 약간 시행령 이런 걸로 환자가 종이나 이제 CD로 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실비로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그렇죠. 예, 되어 있고 그 액수도 사실 좀 명시가 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래는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네. 했을 때는 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아마 명시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종이나 CD로 떠주는 것보다는 전자문서로 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훨씬 적게 들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데이터 활용이 됐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 좀 더 투명한 구조를 만들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게 생겼는데 그런 데이터 거래소가 나중에 미래 활성화되면 병원이 어떤 데이터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그렇죠. 환자는 자기가 동의하고 자신의 데이터로 또 어떤 게 데이터가 어떤 프로덕트 만들었을 때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그 우리가 CT나 뭐 MRI를 찍어도 거기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소견이 네.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소유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병원도 사실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나중에 활용이 돼서 100원을 벌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80원은 환자가 가지고 20원은 병원한테 돌아가는 어떤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언제 그게 현실화될지는 사실 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게 보면 뭐 그 법적인 문제나 혹은 이제 뭐 흔히 뭐라고 하나요? 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네. 뭐 시민단체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 약간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나중에 질문도 제가 써놨지만 이제 앞으로 그 뭐 겪어야 될 난관 혹은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 중에 보시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스테이크홀더들의 어떤 이해관계 조절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데, 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사실은 들어가지고요. 그거는 뭐 네. 블록체인만의 문제가 네. 아니고요. 네. 사실 블록체인만 뭐 모든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만의 약점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데이터 왕창 누가 모아서 장사하냐 네. 뭐 이런 네. 식의 관점인데 네. 이거는 데이터를 메디블록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디블록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분산화돼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환자에게 거기 때문에. 온전히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네, 주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사실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사용하려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 상시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의를 받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사실 그런 측면에도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요거는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메디블록이 ICO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좋은 분위기에서 ICO를 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물론 이제 메디블록만 떨어진 건 아니고 지금 그냥 모든 뭐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뭐 그렇죠. 예, 모든 암호화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암흑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메디블록이 좀 많이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좀 겪으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O를 했었죠. 근데 여기랑 좀 비슷한 측면 중에 하나가 ICO랑 IPO랑 많이 비교하듯이 저희는 이제 ICO를 하고 커뮤니티를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IPO를 하신 분은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데 댓글에 이제 네, 그 네, 회사에 네, 대한 네.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네이버 그리고 증권에. 커뮤니티로 관리가 되진 않는 게 있고 또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38 커뮤니케이션닷컴인가 그런 데 통해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든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가격 방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이 안 좋고 그런 외부적 요인,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저희 토큰도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네, 대장주가 하락하니까 이제 예, 다 동반 하락이죠.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도 한 10%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겪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생태계 바꾸고 다 도입이 되려면 5년, 10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래도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마음을 먹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부에도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런 이제 단기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리소스가 안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뭐 그런 거에 좀 찬성을 하는 뭐 투자들, 주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그러니까요. 투자자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좀 전 어떻게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메리 토큰을 구매한 모든 분들 중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메디블락의 비전에 동의하고 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구매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그냥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하니까 이제 가즈아. 네 가즈아 하고 그냥 샀다가 지금 물린 분들 있을 텐데 분명히 그 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을? 그거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비중은 솔직하게 잘 모르고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사실은 딱 칼로 그 예. 무게씩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현실이긴 하고 네. 저희로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밖에 투명하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좀 최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지 않고 계속 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려면 사실 리소스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 리소스는 어떻게 지금 현재 5년, 10년 버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예. 고민이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ICO 해서 그 자금이 되게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ICO를 했고요. 네.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5년에서 10년을 잡고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ICO를 하면서 투자받은 게 있고 또 그다음 반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메디 토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5년에서 10년 끌고 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제가 사실 ICO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스타트업은 한 1년, 2년 단위로 보통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네. 저희는 좀 더 롱텀으로 잡고 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그게 ICO의 어떤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일반적인 뭐 자본시장에서 벤처 캐피탈 투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요, 사실은. 네. 무조건 뭐 1, 2년 내에 절대 안 다음 되죠. 스텝으로 가야죠. 네. 무조건 1, 2년 내로 다음 스텝으로 가야 네.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스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팀이면 그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이 좀 헬스케어 쪽에도 이제 요즘 ICO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정말 이게 정말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프로젝트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좀 정말 블록체인의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어떤 조건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 투자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다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요거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ICO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 꼭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어떤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사실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으로 뭐 탈중앙성, 무결성, 투명성 이런 게 있고 또 단점으로서 사실 좀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무조건 블록체인 쓰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런데 또 그런 탈중앙성이나 무결성을 일반 IT 시스템에서 얻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현재 블록체인 안 쓰고 기존의 IT 시스템만 쓰는 것도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걸로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르지 않을 때 조건을 좀 생각하시는 걸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좀 일반 예. 시청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ICO 투자를 결정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너무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이다. 아 그렇죠. 네. 더 쉽게 말하면 이거 스캠이다, 사기다 네.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사실 보면 상당수의 ICO 프로젝트가 보면 블록체인을 우리가 뭐 위한 이런 얘기 많이 블록체인. 하잖아요. 뭐 정부 과제 같은 거 과제를 위한 과제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런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꼭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ICO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특히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런 게 가능하고 이게 또 언제 안에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쪽 필드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필드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선은 현재 IT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얘네가 얘기하는 게 구현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면 그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적이로든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자 풀기 힘들었던 그런 거버넌스 문제들 이런 거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IT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네가 말하는 게 실제 구현 가능한 거 있을지 네.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IT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어떤 필드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 필드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 헬스케어 쪽이면 여기 계신 양 대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꼭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것만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참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서 그게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뭐 어떤 시스템 뭐가 문제 이렇게 또 공격하기에는 또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의료 관련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약물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뭐 백서라든지 아니면 뭐 한 장짜리라든지 어쨌든 그런 플랜이 있으면 그냥 그쪽 전문가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네. 이게 진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 가능한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꼭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